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0일의 관연도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일부가 72에 바로 또 나왔습니다. 1교시에 있던 두 문제가 그 다음에 또 두 문제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보면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두 문제 정도가 꼭 뒤에 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꼭 그 반에 전에 보셨던 관연도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서 분위기를 살펴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 그 최근에 그 출제 유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유형이 가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또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그 출제자들한테 또 쫓아가서 막 서브노트 막 카피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서브노트를 보면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나중에 출제자가 시험 문제로 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건축전기 하시는 분들이 출제자 쫓아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발성배전은 쫓아다녀도 뭐 안 지시더라고요. 왜냐면 다 그 안에서 나오니까. 근데 건축전기는 워낙 분야가 넓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막 문제를 유형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하고 계산 문제들 같은 건 좀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 팩치에서 UPFC만 설명해라. 이거는 팩치를 다 설명을 하는 게 낫지 그 안에 UPFC만 설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수요관리 중에서 직접 부하관리만 설명해라. 이런 것들도 보시면 수요관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직접 부하만 설명하라는 건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그 안에서 답안에서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문제만 이렇게 써놨는데 이 문제가 뭘 하는지 또 이번 그 C11회 때는 그 교재가 만들어질 때 일부 중복되거나 일부 없어진 페이지가 2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71회 문제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가지고 화면에다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만약 이 안에서 뽑는다면 어떤 문제를 뽑을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사실 여기하고 여기 1-1을 선택했다 뺏는 게 1-1이 지금 전력 조류 계산이거든요. 여기서 조류 계산은 설명합니다. 근데 굳이 여기 가서 또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를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문제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조류 계산이 중요하지만 다음번에 볼 때는 또 안 달아본 문제들을 달아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들을 좀 바꾼 것들도 있습니다. 중성점 중성점 접지 방식이 나오거든요. 여기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앞에서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안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좀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 더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우고 했는데 열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쇠 문제를 고른다면 어떤 문제를 고를 것인가. 예를 들어 뭐 여기서 지금 뺐던 거는 뭐 지중 성전 설비의 냉각 방식에 따른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거보다는 옵셋 부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옵셋은 가공설레 옵셋, 지중설레 옵셋이 있으니까 이거 10점짜리로 두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중 성전 설레 뭐 냉각 설비에 따른 뭐 이런 것들은 그냥 25점짜리 나오거나 10점짜리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선택할 때 요게 또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하면서 중복됐던 것들은 좀 빼고 그다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더 많이 달아보시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선택한 건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존리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 대책. 이것도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하게 쓰려고 하시지 말고 단락존리 자체의 수식이 IN은 아니죠.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 이 공식은 제가 맨날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외우라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성분의 PZ라는 공식. 이거 오늘 오전에도 배우시지만 고장조를 계산하면서 이 두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딘지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단락전류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는데 단락전류를 억제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했더니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IM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이걸 응용을 하는 게 I는 없애버리고 이걸 P 나누기 루트 3 V로 이렇게 써버린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서 P를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단락전류가 커지죠. 그러니까 P를 낮춰준다 이거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올려주면 단락전류가 줄어들죠. 전압을 올려주면 단락전류가 줄어들죠. P를 내리고 전압을 올리는 건 이건 정격 전류를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격 전류가 낮아야지만 그거의 배수만큼의 고장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세 개를 가지고 그냥 설명만 하면 됩니다. 10점짜리 쓰고자 할 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25점짜리로 단락 전류 억제하기 위한 이 부분을 25점짜리로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용이 좀 틀려지죠. 더 살을 붙여야 되니까. 단락 전류가 증대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이. 그러면 단락 전류가 왜 증대될까요? 일단 조금 전에서도 봤듯이 임피던스가 줄어들어서 된 겁니다. 그 똑같은 수식입니다. 그리고 P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압이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반대 경우를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발전기가 늘어난 겁니다. 왜 부하가 늘어나던 건 발전기가 늘어났으니까 전격 전류가 늘어난 거죠. 발전기가 늘어났다. 그리고 전력계통이 연계가 됐죠. 왜? 더 필요한 분산형 전원 설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관계통에 의해서는 2루트화가 되고 그 다음 발전기 병렬 운전도 되고 그 다음 선로도 병렬이 되고 연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전압이 올라갔다. 이건 전압이 올라가서 고장전류가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고장전류 줄어드니까 전압이 내려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전압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P하고 임피던스 그 두 개를 가지고 네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연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그 전에 외울 때 키워드 그 전에 설명했던 발전기가 늘어났다. 전압이 뭐 될 수도 있고 기관계통에 의해서 2루트 연계가 됐거나 해서 임피던스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주요 대책이라고 했는데 증대 원인. 그럼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따르게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문제점이 뭐죠? 고장전류가 늘어났으니까 충격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차지열과로 얘기했죠. 차지열과. 차단 용량이 늘어난다. 지락전류가 증가한다. 그 지락전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게끔 열적 기계적 강도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가 나빠지더라 이제 지락전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안정도 쪽이라든가 기기 정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몰고 나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차지열과를 보시면 되고 대책은 여기서 대책은 이렇게 돼 있지만 세 가지였지만 대책은 뭐였죠? 고전 한재직으로 했죠. 고가 뭐였죠?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용하라 이거죠. 전압을 격상해 주라 이거죠. 아까 임피던스 됐죠? 전압 나왔죠? 한류 덱터를 써가지고 한류 덱터가 결국은 뭡니까? 임피던스를 키워주는 겁니다. 쟤는 이제 고장전류 제한기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직은 HVDC가 들어가는 거죠. 직류연계가 들어가는 거죠. 예? 분할을 한다든가. 직류연계가 들어가면 ACDC가 되면서 분할도 되고, 그 다음에 UPS가 들어가면 UPS 2차 측부터 UPS 안에는 DC 설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끊깁니다. 동기발전기 정상상태 운전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 이걸 어떻게 쓸지 참 난감한데, 일단은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이쪽에다 말고 저쪽에다 가서 하죠. 이거는 좀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니까. 자, 보시면은, 동기발전기. 그림을 그립니다. 가능 출력 곡선을 설명하라는 얘기죠. 사실, 동기발전기 정상상태 운전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 세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 따라서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 범위라는 게 결국은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입니다. 근데 이제 요 원점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여기에 의한 제한, 여기에 의한 제한, 여기에 의한 제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을 할 때 X축은 P가 되고 Y축은 Q가 됩니다. 물론 이 뒤쪽으로도 있죠. 뒤쪽으로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보내주는 것만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입장. 요건 흡수하는 부분이고 이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발생하는 쪽으로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P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외울 때 이게 발전기가 운전을 진상운전을 하는지 지상운전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외울 때 이건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지진이 일어났다. 아, 뭔가 세워놨는데 힘들게 서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건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넘어갔다 해서 과여자. 밑에 있으니까 적다고 해서 저여자. 그래서 저여자란 말을 안 쓰고 이제 부족여자라고 쓰죠. 과여자, 부족여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에 의한 부분이 제한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에 의한 부분이 제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또 헷갈립니다. 그럼 발전기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발전기가 돌아가죠? 고정자 안에서. 그럼 이게 회전자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딱 남아있는 게 뭐죠? 여기 고정자가 있고, 여기가 전기자가 있고, 여기가 회전자가 있죠. 회전자, 전기자 같은데 여기는 계자가 있죠. 그러면 이게 딱 그림을 보시면 아, 고정자 쪽에도 뭐가 있고 전기자 쪽에도 뭔가 있고 계자 쪽에도 뭔가 있겠죠. 거기에서 제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어디에 의한 제한? 구조로 봤을 때 전기자에 의해서 제한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계자 부분에 의한 제한입니다. 여기는 고정자 담보. 이렇게 오시라는 얘기죠. 딱 그림을 그리시면 아, 발전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발전기가 지진이 일어났고 올라갔고 그럼 발전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고정자의 코일 감겨져 있죠. 전기자의 코일 감겨져 있고 이 전기자의 코일 감겨져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거기가 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자가 붙은 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자 쪽에 대한 부분, 계자 쪽에 대한 부분, 고정자의 이렇게 담부의 과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온도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온도 쪽에. 그 다음에 안정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냉각 방식에 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안냉으로 해서 세 가지를 외우는 그런 방식도 있고 또 따르게 되면 전환 여부 누에 단 전환 여부 누 해 단 이게 뭐였죠? 이건 안정도에 의한 제한. 이거는 여자기에 의한 제한. 이건 보호장치에 의한 제한. 이건 누설 전류에 의한 제한. 이건 회전자의 직격 및 길이에 의한. 직격 및 길이라는 게 이것도 냉각이거든요. 이것도 냉각이고, 이거 보호장치도 기계적으로 보호하느냐, 아니면 전기적으로 보호하느냐, 뭐 이렇게 틀려지겠죠. 여자기는 요 계좌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안정도 부분은 마찬가지고, 이게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건 단락비에 의한 제한. 이게 전이 뭐였는지, 이게 전기자에 의한 제한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이 냉각 방식이 바로 요 회전자의 직격 및 길이하고 보호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호장치에서도 수소 냉각인지, 수냉각인지, 공기 냉각인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요 냉각 방식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P는 K, D, 자승, LN 해가지고 냉각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요 안정도는 요거고, 온도 부분은 뭐, 요거는 냉각 방식으로 될 거고, 온도 부분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 누설전류 부분은 여기서 아까 했던 고정자 담부는 온도고, 전기자, 계자 쪽 이런 부분은 전류. 이게 전류에 의한 제한이네요. 죄송합니다. 전류에 의한 제한. 그 전류가 뭐냐? 전기자 전류, 계자 전류 이런 부분에 의한 제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살펴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안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아예.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야죠. 저기서 나왔던 것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답안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뭐 간단하게 내용 나와 있고 뒤에 가서는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봤을 때 어떤 게 정답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자꾸 보면서 여러분만의 답안지로 아 나는 여기 나오면 요것만 쓰고 가겠다. 그게 여러분의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물론 이제 모범 답안은 있지만 그 모범 답안만 가지고 썼을 때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조합을 해서 뭔가 표현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기본서에 이런 순서대로 답안지가 작성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모범 답안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을 설명하는 부분. 단락비가 뭔지, 그러면 단락비가 뭔지 또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요거 나오면은 아 회전자 직경 길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냉각 방식에서 이 수식 나와서 쓰는 거 연습하고 처음에 키워드만 보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뭔가 가져가서 다 이끌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야지 시험장 갔을 때 무리 없이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뭐 그러면 거기다 자꾸 새끼를 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저것 짬뽕 해가지고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더라. 요거는 또, 네. 빨리 지워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 생각을 하지. 이거 보고 있으면은 또 안 됩니다. 이걸 지우고 나서 머릿속을 연상을 해야지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왜 자꾸 그림을 그리냐면 그림 그려놓고 지진. 위에니까 과여자, 밑에니까 저여자니까 부정여자.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세 가지를 어떻게 보지? 전류에서 봐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그리면 어떻게 있었죠? 바깥에 고정자 있었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가운데 회전자 있었죠. 근데 회전자 부분이 뭡니까? 전기자를 쓰지 않습니까? 고정자 쪽에서는, 회전자 부분에 계자를 쓰고, 고정자 부분에 전기자를 쓰죠. 전기자 부분에 대한 제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는 계자에 의한 부분 제한.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전기자, 계자, 그 다음에 뭐였죠? 고정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해 주셔야지만 다음번에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송전솔로의 실. 실이 뭔가요? 한글로 얘기하면. 실이요? 예. 고유, 실하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사는 게 실이죠. 고유부합법. 고유부합법 하면 땡입니다. 이제 틀린 겁니다. 고유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고유 송전 용량이란 단어가 나와야죠. 로딩이니까 용량입니다. L. 부하란 얘기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서지 임피던스의 다른 말이 뭐가 있다고요? 고유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과다 임피던스. 과도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마지막으로 파동 임피던스까지 5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서지 임피던스니까 이건 고유입니다. 고유 임피던스인데 뭐 로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고유 송전 용량입니다. 그럼 서지 임피던스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부하 측의 특성 고유 임피던스로 전락한 상태에서 서지 임피던스의 정의. SI 예? 서지 임피던스요? 예. 같은 거 아닌가? 부하단을 틀립니다. 임피던스는 R 아닙니까? R은 뭐죠? I분의 V죠. 나중에 이게 명확하게 안 잡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임피던스는 뭐죠, 그러면? 고임피던스는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고유 임피던스나 서지 임피던스는 똑같다면서요. 특성 임피던스 똑같다면서요. 그럼 특성 임피던스는 뭔가요? 수단을 갖다가 전환한 상태에서 아니요. 예? 그 용량이 예. 특성 임피던스가 뭐죠? 같은 가지인데 비율이죠. 전압과 전류의 비율. 성전선을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의 비가 바로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근데 그게 정해져 있다면서요. 특성 임피던스 딱 재질별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럼 얘도 고유 송전 용량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유 송전 용량이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특성 임피던스하고 가면서 여기다 특성 임피던스를 써준 사람이 있고 특성 임피던스의 문제에 가가지고 고유 송전 용량의 정의를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라고요. 고유 송전 용량은 틀립니다. 고유 송전 용량은 뭐죠? PR은 수식이 어떻게 되죠? X분의 Z 오메가 분의 X가 아니라 ER의 자승. 그러면 ER이 뭐죠? 수전단이죠. 그 Z 오메가는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C이 나왔을 때는 그 P는 Z-오메가분의 ER 자승이 되면서 그 수식이 생각이 나야지만 이게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서지 임피던스가 나오니까 열심히 뭐 서지 임피던스에 관련된 걸 막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딱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전단 단락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그거를 C하고 L로 표시를 하시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Z 오메가 부분을 이제 C분의 L로 표시를 넣어가지고 이제 변환한 겁니다. 그냥 결국은 그거만. 요것도 보시면은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 되고 4번 같은 건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냥. 5번 전력 품질. 평가면에 있어가지고 문제시 되는 현상을 3가지만 얘기하시죠.
전력 품질에 대해서 열거할 게 뭐가 있을까요? 플리커. 플리커 또 전압 강화 또 고주파 그겁니다.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더 있는데 세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만 쓰시면 되는데 세 가지 이상 더 쓰셔도 되는데 반드시 세 가지는 써야 된다는 얘기죠. 세 가지가 뭐냐 이거죠. 고주파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다가 요즘 플리커가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압 강화 묻는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 최근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그 세 가지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전압 강화를 세그 수열로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뭐 인터럽션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뭐 트랜지언트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내용들이 전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르게 표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전압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전압이 왜곡이 되는데 그 왜곡이 되는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주파로 왜곡이 되는 걸 본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전압 강화하고 비교해가지고 같이 보는 게 이제 플리커가 되는 거죠. 전압 강화 때문에 고주파가 그 파형이 왜곡되면서 일그러지는 걸 이제 플리커로 해서 보는 거고요. 다 조금씩 연관성이 있습니다. 6번 저류 계산에서 발전 모선의 제어값과 상태값을 적으시죠. 발전 모선. 여기서 제어값이 뭐죠? PV. 그럼 상태값은? Q하고 델타. 예. 근데 이 문제가 요 72의 1교시의 1번 문제로 또 나왔습니다. 똑같이. 단, 이제 발전 모선이라고 안 나오고, 이제 전체를 다 설명하라. 이렇게. 기준 모선, 발전기 모선. 근데 이제 저희가 외울 땐 발부기로 외우라고 그랬죠?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기준 모선. 발전기 모선 먼저 나온 겁니다. 책대로 외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기준 모선에서 발부기로 외우고. 그럼 발전기 모선의 PQV 델타에서 발전기는 뭐라고요? PVQ 델타라고요. 그럼 부하 모선은 PQV 델타. 그럼 기준 모선은 V 델타 PQE 이렇게 외우라고요. 왜? 기준 모선에서는 송전 손실을 다 부담한다고요. 그러니까 무한대 모선이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무한대 모선은 전압하고 위상이 일정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V하고 델타는 일정하게 다 공급을 해주고 송전솔로에서 생기는 손실을 P하고 Q를 미지량을 해서 부담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척도가 기준 모선. 그거는 이제 기준 모선이라는 건 계산할 때의 기준 모선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청평양수가 기준 모선이 되는 건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전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블랙아웃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양수 발전이 기준이 돼가지고 먼저 발전기 쪽에 조작전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청평 양수 쪽에서 동서울 변전소로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각의 발전소들을 돌린다는 얘기죠. 돌리면은 처음에 기동했던 데가 청평 양수니까 이제 블랙아웃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땐 청평 양수가 기준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얘가 돌고 있으니까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가 돌고 있는 것들을 세타각을 봐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 때 운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데가 뭐로 가도 3000포로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 3000포 발전소를 그냥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냥 편의상으로. 일반적인 상태랑 블랙아웃 됐을 때 상태랑 다 틀리죠. 절차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3000포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발전소의 뭐 발전량들을 3000포 기준 대비해 가지고 뭐 앞섰냐 뒤섰냐 이렇게 잡고 있는데 블랙아웃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발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 게 청평 양수부터 해가지고 살려서 오니까 걔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뀐 것들이 이제 그 블랙아웃 됐을 때 절차서들이 있어가지고 살리는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매뉴얼화 돼가지고. 왜냐면 사고를 계속 상정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청평 양수 쪽에서 들어오는 차단기의 색깔이 황색입니다. 그래서 황색 차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항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전이 되는 뭐든 항상 차단기 투입되어 있어야지만 된다. 왜? 그래야지 언제든지 전원을 공급해 줄 수가 있으니까. 동서울 변전소 가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황색 차단기가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쪽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때는 뭡니까? 중간에 뭐 발전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전소가 해가지고 주변의 선로를 어떻게 살린 다음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전소 연계해서 살리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되면 그 선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건지
부하를 순차적으로 하는데 가정집 같은 부하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공장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부터 연결해서 살려나가게끔 그렇게 다 시나리오가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시나리오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수치 보고 아 지금 얼마 됐다 그러면 여기 시나리오에서 이거 이상 됐으면 투입하라고 그러면 그때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상 없으면 또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게끔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 무인변전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유인변전소에도 다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계통이 변하면서 조금씩 변경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긴 중성점 접지 임피던스의 종류의 크기에 따라 여러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 보호계정기가 가장 확실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직접 접지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접지를 설명하라 이거죠. 유효 접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런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호계정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건 직접 접지다. 왜냐하면은 고장전류가 바로 잘 흐르기 때문에.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저항이 없어서 지락전류가 크게 흐른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 하면서 이제 보호계정기의 지락보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선도로 해가지고 잔류회로 방식을 책에서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류회로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CT 걸어놓고 여기다 OCR, 여기다 OCR, 여기 OCR, 땅땅땅 해가지고 여기 OCR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고 지락전류 계산하면서 Ig는 해가지고 3I0 해가지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EA가 되는데 책에는 여기다 플러스 3RF를 적어놓으니까 이 RF가 뭔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지락이 됐을 때 이 지락점에 저항 RF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책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RF를 안 썼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겁니다. 여기다 RF를 쓰면 3RF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가회로가 딱 맞아야죠. 발변전소의 선로의 접속이나 분리를 위해서 차단기나 단로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거 딱 설명을 했죠. 차단기 양쪽에 단로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단기하고 단로기의 차이가 뭘까요? 달러기는 선로 개편만 가능하고 예. 부하 차단전 능력이 없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달로기는 스위치입니다. 여기 저는 스위치 올리는데 이거 뭐 사고 났을 때 되나요? 온오프만 하죠. 온오프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브레이커는, 저기 지금 배전반에 보시면 브레이커 있죠, 그러니까. 부하 전류뿐만이 아니라 사고 전류도 차단이 가능한 게 브레이커고. 브레이킹을 하니까. 얘는 스위치니까 부하 전류만 온오프를 하는데 그 부하 전류도 온오프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전로의 개폐만 한다는 얘기예요, 전로의 개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스위치가 어떻게 했냐. 달로기는 끈을 따닙니다. 그러면 인터럽트 스위치도 있죠. 어싱 스위치도 있죠. 디스커넥팅 스위치도 있죠. 스위치 종류가 많은데 이건 디스커넥팅 스위치가 끊기만 한다. 부하가 없을 때 끊어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차단기가 있고 양쪽에 달로기가 있으면은 먼저 차단기가 꺼줘야지만 됩니다. 이게 꺼지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 2차 측에 대한 거를 죽이고 그 다음에 1차 측에 대한 걸 죽이고 이렇게 하죠. 킬 때는 이거 살리고 그 다음에 이거 살리고 그 다음에 이거 살리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보여주면서 조치할 사항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더 좋겠다 이거죠. 그림만 딸랑 그리는 게 아니라 스위치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된다. 브레이커는 차단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커가 먼저 차단이 돼야지만 된다 라는 내용을 좀 써주시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좀 더 좋겠다 이거죠. 근데 그런 내용은 여기 답안지 없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해서 브레이커는 이것도 차단이 되고 스위치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브레이크를 차단하고 스위치는 다음에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1, 2, 3 이렇게 수치를 해가지고 이제 써주시면은 딱 눈에 띄겠죠. 그런 부분. 모든 발전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뭐 부하 분담이 다르다 해가지고 3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라.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여기 6번하고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6번하고 10 했죠? 1번. 단락전류 억제하기 위한 부분. 25점짜리 많이 나오니까. 3번. 실. 아까처럼 서지 임피던스하고 2가지 유형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공부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고유 송존 용량이라고. 5-10에 나옵니다. 고유 송존 용량이 결정 조건. 어떻게 되죠? 고유 송존량 계산법이 어떻게 되죠? X분의 예? VS, VR, 사이즈. 예?
이건 고유성종량 계산 방법. 고성상수. 네. 그건 뭐죠? 첫 번째 고유부합법. 고유부합법. 예. 성룡량 계산법. 예, 그 다음에. 동수령상 계산 상차계획 방법. 예. 예. 그것들을 써주시는데 고유성종량 계산 방법이라 했으면 지금 고유부합법이라고 했죠. 그럼 고유부합법이 뭐냐, 그죠? Z 오메가 분의 예. VR 자승.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럼 고유부합법이 요거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 성종량 계수법은? 예. 예. K가 어떻게 가지 되죠? 값이? 60kV에서는 600, 예. 100kV에서는 800, 예. 140kV에서는 1200. 예. 그렇게 나와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480km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와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유성종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고유성종량 결정 조건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성종량 결정 조건이죠, 사실은. 단거리 성전술래의 성종량 결정 조건. 그럼 뭐죠? 허효관, 예? 허용전류, 효율, 전압강화 가지고 한다고요. 그럼 장거리 성전술래의 예? 성종량 결정 조건. 예? 상조효경, 상차각이 일정할 거, 조상기 용량이 적정할 거, 효율이 적정할 거, 경제적일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나왔을 때 그런 것들도 나와야지만 되니까 이 문제를 선택한 겁니다. 이거 하나 문제라고 땡 치겠다는 게 아니라 자꾸 줄줄이 미엔나처럼 하나 끌어놨더니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낚시를 하나 딱 했는데 하나 딱 올렸더니 여기 줄줄이 올라오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 이거 하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딸려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보시라고 이 문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나중에 시험 보기도 좋으니까. 전력분줄은 안 넣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6번을 넣습니다. 왜? 6번은 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6번 전력주류 계산은. 10점짜리로도 나오고 25점짜리로 나오고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력주류 계산에서 전력주류 계산 방법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어떻게 되죠? 가우스 자유대법은 그리고 그럼 가우스 자유대법하고 뉴턴 락스법을 비교를 해서 그 밑에 또 뭐라고 쓰죠? 1, 2 Y 예? Y역 또 뭐가 있었죠? 예? 이거 왜 안 쓰지? 압력이 안 되지. 이거는 가우스 자유대법이고, 이건 뉴턴 락스법이고, 이건 1개 미분 방정식이고, 이건 2차 미분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Y부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I는 Y비를 하고, 이건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이용하는 거고, 예? 선비로 외우라고 그러죠. 선비. 예, 선형 방정식이고, 이거는 비선형 방정식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어가지고 딱 외워주셔야지만 된다. 물론 이 외에 더 있습니다. 디커플드도 있고, 패스트 디커플드법도 있고, 직접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수렴 속도하고, 계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또 비교하는 문제들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보셔야 되니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7번 같은 경우, 그냥 중성들 접지, 유효 접지, 이런 것 뿐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고요. 발변전서 8번 별로고요. 9번은 선택을 한 게, 이런 이용의 문제가 또 나올 때도 됐다. 발전기의 부하 분담 역할 3가지. 어떻게 되죠? 기저부하, 중간부하, 첨두부하. 그걸 가지고 이제 쓰면서 일부하 곡선에서 어떻게 담당하냐. 그럼 기저부하는 뭐로 담당을 하죠? 원자력으로 담당하죠. 중간부하는? 화력적으로 가죠. 그럼 첨두부하는? 양수발전이라든가, 복합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력적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을 쓰는데, 이제 가스터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기터빈이 들어가고, 원자력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걸 적정하게 그림을 해가지고 배치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얘는 되겠다. 근데 이제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이제 발전기 부분이 어떻게 되냐 좀 더 공부를 해보시라고 이 문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구비요건이 들어갑니다. 구비요건. 특징하고. 요 구비요건 때문에, 요런 것들은 문제 나오면 괜찮겠다. 또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만한 문제다. 첨두부하용으로 쓰기 위한 발전기 구비 조건이 뭐냐 이거죠. 기저부하로 쓰기 위한 발전기 구비 조건이 뭐가 있냐 이거죠.
선두부하를 쓸 때는 소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저부하를 쓸 때는 소공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특징하고 구비 조건을 여러분들이 3가지를 정리를 해서 쓰시다 보면은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10번 상업용 교류 발전기 회전기장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 요거는 사실 뭐 이후에도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문제를 선택 안 한 건 요게 더 메리트가 있어서. 요건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회전기장을 채택할까요?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왜 소형화가 가능할까요? 계좌가 세 권선 쓰나요? 계좌는 단상 쓰죠. 직류기 때문에. 계좌는 직류기 때문에. 그럼 먼저 고정자하고 회전자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고정자 쪽에다가 계좌를 쓰면은, 그러면 회전자는 전기자가 될 수밖에 없죠. 전기자냐 계좌냐 이 2가지입니다. 전기자냐 계좌냐 이 2가지인데, 예? 전기자는 뭡니까? 계좌 쪽에서 뭔가를 받아서 다시 동작하는 부분이 전기자고요. 처음에 나오는 게 계좌입니다. 근데 회전자 쪽에다 계좌를 넣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 전기자 쪽에다가 계좌를 넣게 되면 아까처럼 DC가 들어가기 때문에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 브러쉬가. 물론 회전 계장을 쓴다고 해서 브러쉬가 안 필요한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바꿔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터들 보시면은 직류 전동기들 안에 직류 전동기들 모터에 보시면 브러쉬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러쉬 때문에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막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하니까 정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는 3상을 쓰기 때문에 회전계좌는 DC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자에다 하면 2가닥만 가면 되는 거고 회전자는 3가닥을 감는다 이거죠. 조그만 전동기 같은 게 보시면 전동기 이렇게 그 모터 같은 거 있죠. 그거 빼보면은 거기 회전자 부분에 3가닥이 감겨 있습니다. 조그맣기 때문에. 거기서 3개를 감고 바깥에 어떻게 했냐.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고정자 부분에 DC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 조그만 모터들 보시면 이 손만한 거 이런 것들 모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뜯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큰 쪽에 가면은 고정자 쪽에 3상이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회전자 쪽에 2가닥이 감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작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소형화가 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작게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계산하시면 되죠. 속도 조정률을 해가지고